내 이름은 김예리, 나이는 27, 어린이집 교사이다. 얼마 전 동갑내기 남친 왕재수와 결혼했다. 재수와는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결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원래 친하게 지내는 그룹이 있었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인데 같은 그룹의 한 친구가 그 자식 여자 관계 개 복잡한 거 알아? 너 결혼은 절대 안 하는 게 좋다. 라면서 결혼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나랑 사귀는 동안 여자 문제는 전혀 없었고 프로포즈를 받을 때 그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이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을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기쁜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결혼 후 3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하는 행동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게 눈으로 다 보였다. 처음에는 잔업도 안 하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왔는데 갑자기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다. 늦는다고 연락하는 것도 저녁 7시 반이 넘어서가 대부분이었다. 남편 회사는 원래 7시가 정시 퇴근이었는데 정시 퇴근 시간이 지나서 잔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의심스러웠다.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대략 8시 전에는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7시 반이면 이미 저녁 준비를 다 마친 후였다. 늦는다는 날은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밥은 밖에서 먹었다고 하거나 편의점에서 대충 때웠다고 하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건 쳐다도 안 봤다. 그렇게 잔업을 많이 하는데도 월급은 전혀 늘지 않았고 진짜 그 시간까지 잔업을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건 항상 라인으로 미안, 오늘 늦으니까 저녁 혼자 먹어. 달랑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는 태도였다. 매번 문구가 똑같은 걸 보면 아마도 자동 입력되는 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게 뻔했다. 집에 와서도 해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점점 회의가 들었다. 언제부턴가 이혼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재수한테서 톡이 왔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연락이 빠르네. 또 잔업한단 소린가? 지금 일 끝났는데 밖에서 외식할까? 지난번에 갔던 이탈리안 어때? 애정이 너 그때 맛있다고 했잖아. 오늘 또 가자. 어? 헐, 애정이가 누구야? 설마... 나는 이 메시지를 바로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불륜에 대한 의심이 싹이 튼 지는 꽤 됐지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잔업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 것도 대부분 이 여자와 만나고 돌아왔던 게 분명했다. 나 역시 남편에 대한 애정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매일 저녁을 준비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다니. 애정이가 누구야? 나는 곧바로 라인에 답신을 보냈고 그러자 재수는 집에서 얘기해 라고 짧게 답장이 왔다. 아마도 절대 바람 피운 거 아니다. 그냥 보통 친구다.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겠지. 다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장기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 인간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나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온 왕재수는 의외의 태도를 보였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겠지만 나 요즘 만나는 여자 있어 라면서 바로 실토했다. 그러더니 실은 애정이가 임신을 했거든?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애정이야. 우리 이혼하자 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이런 전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터라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왕재수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했었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타이밍이 적절했다 싶네. 완전히 혼자서 정리를 끝낸 태도였다. 왕재수에게 모든 주도권을 쥐어주고 휘둘리긴 싫었고 그 여자를 불러서 얘기를 듣기로 하고 일단락지었다. 약속한 대면 당일 애정이란 여자를 만났는데 또다시 내 예상을 뒤엎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씨가 자기는 독신이라고 했어요. 또 저랑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부인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라고 하더니 애정이란 여자는 눈물까지 흘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유부남한테 속아서 현재 임신까지 한 상태라는 건데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기구한 사연을 내가 듣게 될 줄이야. 내 입장에서는 왕재수한테 미련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고 법적인 책임을 진다면 깨끗하게 내가 물러서겠다고 말해줬다. 저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해드려서 너무... 위자료는 틀림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여자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였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이혼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애정이란 여자는 위자료를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했고 어차피 이 결혼 생활은 끝이 보이는 거였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미련 없이 이혼에 동의했다. 왕재수도 위자료를 즉시 지불했고 이혼 자체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다. 솔직히 드디어 최악의 남자한테서 벗어났구나 하는 시원함마저 느껴졌고 속이 후련했다. 됐어. 언제까지 이 문제에 끌려다닐 거야. 다 잊고 당분간은 내 일에만 집중하자. 그때는 다 끝났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또다시 왕재수 때문에 골머리를 썩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 반년 후 나는 왕재수라는 이름 자체를 잊고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다. 어느 휴일 저녁 갑자기 왕재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뭐지 이건? 갑자기 웬 친한 척? 이어진 왕재수의 짓거림은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요즘 나 권태기인 것 같아. 와이프랑 밤에 그냥 잠만 충실하게 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 뭐라고? 나더러 지금 네 욕구를 해결해달라? 미친 거 아니니? 너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볼 거 다 본 사이에 웬 정색. 너무 기가 막혀서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나서 난데없이 잠자리를 요구하다니 미친 게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하지만 왕재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전화며 라인을 계속 보내며 질척댔다. 집착적인 태도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고 이참에 제대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리라 작전을 세웠다. 며칠 후 진짜? 그렇게 원하면 한번 보자고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왕재수는 좋아서 죽는 신용을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네 와이프도 같이 왔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자극적인 게 좋지 않겠어? 대박! 너 그런 취미가 있었어? 와, 의외네. 좋아, 나야 무조건 오케이지. 너무 쉽네. 바로 걸려들다니 바보. 그러고 나서 시간 장소를 정하고 호텔에 도착해서 다시 연락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당일날 나 호텔이야 201호. 와이프도 같이 왔으니까 빨리 와. 알았어, 바로 갈게. 헐, 벌써 왔어? 응? 지금쯤 도착했을 텐데. 그 자식은 꽤나 놀랐을 테고.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 미안, 난 좀 늦을 거니까 둘이서 먼저 즐기고 있어. 나쁜 년, 너 나 속인 거냐? 무슨 얘기야? 나쁜 년이 이혼한 걸로 앙심 품고 너한테 보복하려고 저 남자를 보낸 거야. 뭐? 여긴 나한테 맡기고 넌 빨리 프론트에 가서 경찰 불러. 빨리! 너 딱 걸렸어. 바로 경찰 올 거니까 기다려. 헐, 먼저 덮칠 줄은 몰랐네.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님? 뭐? 난 여자 취향 아니거든. 너처럼 본능에만 충실한 남자가 딱 내 스타일이야. 에? 뭐야? 성공했네. 네, 제대로 걸려든 것 같아요. 실은 애정씨한테는 미리 연락해서 내 계획을 알려줬었다. 애정씨도 왕재수한테 실망하고 지친 상태였고 내 계획에 대찬성한다면서 적극 협력했다. 아까 그 남자는 내가 자주 다녔던 게이바의 점장. 그날 밤 왕재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안물안궁. 그 후 애정씨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받아낸 후 왕재수와 이혼했다. 우리 둘은 같은 남자로 인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동병상련으로 가끔씩 만나서 신세한탄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됐다. 남편과 결혼 후 몇 년 사이에 아이들도 생기고 꿈에 그리던 내 집 장만에도 성공해 남들만큼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로 황당한 사기를 겪었다. 나는 학창시절 때부터 쭉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남친으로부터 문자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다. 내가 전 남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빨리 갚으라는 거였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에 나는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다. 그래서 난 그런 기억도 없어서 빌린 적 없다고 답장을 했는데 또 빌렸잖아 라는 답장이 돌아왔고 심지어는 전남친 지갑에서 빼간 돈까지 돌려달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연히 나는 그 사람 지갑에서 돈을 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솔직히 그 사람은 이런 돈에 집착할 만한 성격이 아니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정말 전 남친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답장을 했다. 그러자 돈을 훔쳐간 증거랑 차용증도 있고 못 믿어오면 경찰서라도 가자는 협박까지 하니 수상함은 극에 달했다. 그래서 우선 그 차용증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차용증에는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계좌도 전 남친의 계좌가 맞았다. 하지만 역시나 수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기라고 판단해서 경찰에 신고해버렸다. 직접 통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헤어진 전 남친이기도 해서 딱히 그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전 남친은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도 많았고 사교성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 여자들도 참 많이 따랐다. 거기에 자기가 인기가 많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에 결국 양다리를 걸치게 되어 헤어진 것이다. 그런 그와 이제 와서 연락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쿨한 성격인 사람이 이런 돈 가지고 일일이 따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남편한테 말할까 고민도 했지만 아직도 전 남친과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오해를 받는 것도 싫어서 얘기하지 않고 경찰에 연락을 기다렸다. 그 후 곧바로 그 문자를 보낸 범인을 알게 되었다. 범인은 바로 전 남친의 아내인데 문자를 보낸 이유는 생활비를 다 써버렸기 때문이라고. 아무래도 전 남친은 돈을 잘 벌었기에 계좌에는 충분한 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전 남친의 아내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고 한다. 그러고는 그 사실을 전 남친에게 들켰다간 골치 아프겠다고 생각한 그녀가 떠올린 게 바로 이런 사기였다고 한다. 사기여본 사이라 알지만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생겼던 전 남친은 수많은 여자와 만났었는데 그 중에는 돈을 목적으로 사귀던 여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여자들의 연락처를 지금도 전 남친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그의 아내는 그 여자들에게 내게 보낸 것처럼 문자를 돌렸더니 실제로 돈을 보낸 여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가 워낙 쿨해서 실제로 돈을 빌렸던 여자도 있지 않았나 싶다. 어쨌거나 실제로 한 여자가 보낸 돈에 맞들린 그의 아내는 다른 여자한테도 계속 문자를 돌렸다고 한다.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와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거나 약혼한 여자도 있어서 돈 문제로 소송을 당하면 골치 아플 거라 생각했는지 전 남친의 아내는 꽤 많이 송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내 연락처도 발견한 듯하다. 다만 내가 경찰에 신고한 탓에 그 여자가 벌인 짓이 전부 발각되었고 전 남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전 남친은 와이프가 내게 그런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놀랐지만 그보다 내가 결혼해서 애까지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전화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합의를 보기 위해 만날 일정을 잡고 대화를 나누기로 했는데 전 남친의 아내는 안 오고 전 남친만 나왔다. 전 남친은 나를 보더니 오랜만이네 어쩌네 하는데 나로서는 하나도 관심 없었고 얼른 합의만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다. 일단 사과는 하면서도 대체 무슨 속셈인지 다시 연락하지 않겠냐고 하길래 바로 거절해버렸다. 하지만 결국 전 남친의 아내는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딱히 피해를 본 것도 아니라 합의만 해주면 그만이었지만 전 남친이 사귀었던 여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친의 아내에게 돈을 청구한 걸 복수하겠다고 똘똘 뭉쳐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한다. 그 숫자는 무려 30명이나 됐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액이 총 1억에 달할 정도였다는데 그래서 전 남친이랑 사귀지도 않았던 여자한테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게 꽤 컸다고 한다. 그 여자는 왜 돈을 줬냐 하면 전 남친의 아내가 엄청 강압적인 태도로 돈을 안 주면 큰일 날 거라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을 보내고 말았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후 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합의도 다 끝났는데 설마 아내가 실형을 살게 될 줄은 몰랐던 전 남친은 멘붕이 온 듯했다. 전 남친에게는 우리 아이 또래 정도 되는 애가 있는 모양인데 번호를 바꾸려고 생각하는 참에 갑자기 애를 맡아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 여자와는 이혼하긴 할 거지만
전 남친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애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자기도 일하느라 바쁘니까 애를 못 본다고, 매주 주말에는 데리러 갈 테니까 그 여자가 출소할 때까지만 키워줬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대.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요즘 애 봐주는 서비스가 어디 한둘인가? 그런데도 왜 굳이 내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대. 몇 년이나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내게 잘도 그런 소리를 한다. 정말 그 문자를 받았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대. 그 여자도 정말 개차반이긴 하지만 전 남친 본인도 정말 비상식적인 인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대.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니 아이가 좋다면서 넌 네 아이만 귀엽냐? 정말 인간 쓰레기네 라는 답변이 돌아왔대. 인간 쓰레기는 너고 생판 남인 내게 애를 맡기겠다고 한 게 누군데 대체 누가 누구 보고 인간 쓰레기라는 거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자 라는 답장만 보냈대. 그 후 바로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답장이 오는 일은 없었대. 그 후 사건이 커진 탓에 경찰에게 조사받는 일도 생겨서 결국 남편에게는 들키고 말았지만 나를 걱정해줄 뿐 딱히 내게 뭐라고 하진 않았대.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남편한테 전부 다 얘기하고 전 남편과 합의를 볼 때도 남편과 같이 나갔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나 혼자 나가는 바람에 우습게 보인 게 아닌가 싶다. 혹은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속셈이었을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수십 명의 여자와 사귀며 결혼 후에도 그 여자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전 남친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싶다. 워낙 인기가 많으니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쉽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착각도 유분수지. 다행히도 전 남친이 나에 대해 아는 건 번호뿐이었고 주소를 포함해 그 외에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앞으로 다시 연락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아는 사람들한테는 전 남친과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해놨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 내 주소를 들킬 일도 없을 테고, 엄청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내 얘기를 들었으니 연락이 와도 그냥 무시하지 않을까 싶다. 이미 몇 년도 전에 관계가 끝났던 전 남친과 이런 식으로 다시 엮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솔직히 전 남친은 내게 있어서는 완전 흑역사였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서 참 통쾌하다. 그 후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와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해주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고, 회사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리해고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한다. 전 남친 본인이 저지른 짓은 아니긴 하지만 딱히 동정은 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업자득이니까. 내 이름은 주부이. 시골에서 친척들과 서로 도우며 농사일을 하고 있고 아들 진수를 키워낸 것을 내심 자부하고 있는 중년 여자다. 오늘은 아들아이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잔뜩 들떠 있었다. 요리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좀 있으면 도착해요. 그래. 얘 나 너무 기대된다. 근데 네 여친이 시골 음식이 입에 맞을까? 그게 걱정이야. 맛없다고 하면 어쩌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재숙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면 다 맛있게 먹을 거예요. 입맛도 까다롭지 않고요. 프랑스니 중국이니 다른 나라 음식도 다 잘 먹는데 한국 음식을 왜 못 먹겠어요? 그러니? 우리 고향 음식 준비했는데 괜찮겠지? 아들아이의 전화를 받고 나서 나는 한층 더 손놀림이 빨라졌고 내친 김에 반찬도 한 가지 더 만들었다. 음식 준비를 마치고 식탁을 차리고 나니 초인종 소리가 났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도 아들아이한테 여친 자랑을 많이 들어온지라 재숙이와 만나는 걸 무척 기다려왔었다. 현관문을 열자 예상했던 대로 아들아이와 재숙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먼저 우리 부부가 아들아이와 오랜만에 인사를 나눴고 이어서 재숙이가 우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왕재숙이라고 합니다. 재숙이는 예의 바른 말투와 밝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행이다. 우리 진수가 말했던 것처럼 참하고 밝은 애라서. 첫인상은 두말할 것 없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바쁜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가 서울로 가는 게 더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 분한테 힘든 걸음을 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회사 일은 괜찮은 거고? 네, 진수 씨랑 결혼하면 사표 낼 생각이어서요. 저는 이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만 하면 돼요. 벌써 그렇게까지 일이 진행된 줄은 몰랐었네. 두 사람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척척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속으로 무척 반가웠다. 음식은 향토 음식이 전부였지만 재숙이는 맛있어 보인다며 아주 좋아했다. 어머,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음식들이에요.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천천히 많이 먹어. 어머님, 죄송해요. 오면서 참을미를 해서 그런지 지금 식욕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저런. 참을미에 먹는 약이 집에 있을까 모르겠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쉽게도 재숙이는 음식에는 거의 손도 안 댔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다음 날 재숙이는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참 다행이에요 라고 남편과 둘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재숙이가 혼자서 다시 찾아왔다. 나와 남편은 재숙이를 맞이했다. 무슨 두고 간 물건이라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숙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설마 우리랑 같이 살 생각 같은 건 안 하시는 거죠? 꼭 딴 사람 같은 목소리로 12조로 말하는 걸 보니 당황스러웠다.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재수가? 어제 내가 깍듯하게 굴었던 건 다 진수 씨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거고, 설마 내가 이런 촌구석에 사는 노인네들하고 진짜 잘 지내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오버지. 이게 생시인가 싶을 정도로 천박한 말투였다. 음식은 수준이 또 그게 뭐야? 얼어주고 향토 요리는 무슨. 갖다 붙이기는 진짜 돈 안 들어가고 맛없는 시골 밥상이지. 그게 음식이야? 향토 음식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한식 정식 코스 요리 정도는 돼야지. 나는 헉하고 숨이 막혔다. 재숙이는 나에게 퍼부은 후 다음 표적은 남편한테 향했다. 거기 쓸모없는 노인네. 휠체어 타고 앉아서 시아버지 대접받을 생각인가 본데, 장애인의 노인이면 인간 취급받긴 좀 그렇지 않나? 나는 이런 조합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사니까 똑똑히 알아둬. 시골에서 조용히 살다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 절대 금물이야. 남편도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왕재숙은 악다구니를 퍼부을 대로 퍼부은 후 나랑 진수씨가 사는 집에는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 라고 확인 사살을 하고는 돌아갔다. 나는 곧바로 진수한테 연락을 했다. 왕재숙의 폭언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아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진수야, 너 당장 왕재숙인지 뭔지 아는 애랑 결혼 취소해. 그런 애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응?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좀 전에 걔가 혼자 와서 막 절대 같이 못 산다고 하면서 갔어. 네 아버지한테 장애인의 노인은 인간 취급받을 자격도 없다면서 막. 엄마 잠시만 진정하세요. 정말 재숙이 입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제만 해도 그렇게 화기애애했는데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엄마 아버지도 재숙이 마음에 든다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재숙이 걔가 네 앞에서 연기를 한 거지. 그런데 난 재숙이 마음도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일이고 더구나 장애가 있는 분이면 배로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데도 그러네 얘가. 재숙인가 하는 애는. 엄마 잠시만요. 숨 좀 한번 고르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흥분해서 두서없이 말한 게 아들아이에게 설득력을 잃고 오히려 반감을 샀다는 걸 깨달았다. 일단은 내가 재숙이 만나서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진수한테서 연락이 왔다. 재숙이도 어쩌다 보니 말이 심했다며 지금 반성하고 있다 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불신만 키웠다. 어쩌다 보니 말이 심해? 그 말투며 행동거지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어쩌다 우연히 나온 행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고자질을 해? 이 노인네가 진짜.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연 순간 왕재숙은 욕부터 쏟아냈다.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기 때문에 남편은 옆에 없었다. 고자질이라니? 그럼 예비 며느리란 애가 그런 운동을 하는데 내 아들한테 알리는 게 당연한 거지? 아, 네.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그쪽 아드님은 나한테 푹 빠져있는데? 내가 눈물 조금 보여줬더니 부모님은 절대 안 모셔도 된다고 했거든. 뭐? 그러니까 두 노인네는 앞으로도 쭉 다 쓰러져가는 이 집에서 살라고. 벽에 똥칠하게 되면 양로원에 보내줄 테니까 사지 육신 멀쩡한 동안은 여기서 알콩달콩 잘 살라고. 진수씨한테 고저질한 거 내가 잘 기억해뒀다가 당신들 들어갈 양로원은 완전 후진 곳으로 골라줄 테니까
나는 왕재숙이 무서워졌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아들한테 왕재숙이 또 집에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렸다 라고 연락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선뜻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겁에 질려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다. 친하게 지내는 옆집 엄마가 스마트폰으로 왕재숙이 막말 퍼붓는 영상을 몰래 촬영해준 것이다. 시골에서는 서로 친척처럼 도우면서 사는 덕분이었다. 용기를 얻은 나는 왕재숙에게 반격을 개시하기로 했다. 우선 아들아이에게 집에 오라고 연락을 했다. 그리고 아들아이를 부른 날짜에 왕재숙도 우리 집으로 오도록 작전을 짰다. 반격 작전 개시 당일, 왕재숙은 평소와 똑같이 막말과 고성을 질렀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고자질하지 말라고. 근데 감히 또 말을 해? 재숙이 천박하게 성질을 내고 있을 때 미리 와서 현관 쪽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들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급 당황한 재숙에게 아들아이가 호통을 쳤다.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왕재숙? 진수 씨가 왜 여기 서 있어? 설마... 그때 내가 왕재숙에게 전했다. 네가 했던 막말들 전부 동영상으로 찍혔거든? 그거 보여주려고 내려오라고 했어. 그래서 진수가 이렇게 여기 네 앞에 있는 거고. 어떡해. 당신 분명히 핸드폰 안 들고 있었는데? 그럴 여유도 없었고. 우리 시골 사람들은 상부상조 정신 빼면 시체거든.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왕재숙의 폭언 영상을 틀면서 명령했다. 앞으로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 마. 안 돼. 나 결혼한다고 벌써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 난 이제 회사에서도 집안에서도 웃음거리밖에 안 되잖아. 용서해주세요, 어머님. 내가 왜 네 어머님이니? 우리가 무슨 사이라도 되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들아이와 왕재숙의 결혼은 없던 일로 됐고 왕재숙은 실업자가 됐다. 며칠 후 왕재숙의 부모들이 집으로 들이닥쳐서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문제의 영상을 보여주자 자기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왕재숙은 하루아침에 남자에게 버림받고 직장도 잃은 비극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하고 집으로 찾아왔다는데 그 부모들이 진상을 알고 난 후 집에서도 쫓겨난 모양이었다. 왕재숙은 진수와의 결혼을 다시 허락해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와서 애원했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진수 씨와의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안 된다. 어머님은 물론이고 장애가 있는 아버님까지 제가 성심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누구한테 노후를 의탁할지 정도는 결정할 권리가 있어. 2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라. 내 말을 어길 시에는 다음엔 경찰을 부를 거야. 그 후 왕재숙은 결혼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다. 아들아이는 얼마 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 역시 장래에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드라마가 따로 없을 정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경험담. 그 무렵 나는 남편과 둘뿐이었는데 남편이 혼자서 정근을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당분간 네 시누이 좀 데리고 같이 살지 않을래? 라고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부탁을 해왔다. 시어머니 말로는 시누이가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수입은 겨우 몇십만 원 정도. 그 돈도 모두 자기 혼자서 다 쓰고 집에는 한 푼도 보태주지 않는다고 했다. 시누이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내가 시댁에 갔을 때도 거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타입이었다. 그런데 그 조용했던 시누이가 재택근무일이 끊어지면서 집안에서 깽판을 치면서 화풀이를 한다는 것이었다. 자기 일이 끊어진 걸 시부모님 탓이라고 원망하면서 내가 일을 못하는 건 다 당신들 탓이야. 이따위로 맛없는 밥이나 주니까 그렇지. 당신들이 청소도 안 하고 이런 더러운 집에서 사니까 그런 거라고. 다 당신들 탓이야. 책임져 내 인생. 라면서 낮이고 밤이고 못살게 굴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일단은 시어머니한테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연락해서 상의를 했는데 아버지도 나이가 있고 어머니는 다리도 안 좋고 당신도 재택근무니까 내 동생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얘기 좀 들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당장 같이 살라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라고 말했다.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냐며 자신 없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시누이가 서 있었다.
언니,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신우이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들려져 있었대.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더니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걔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식도 맛없는 집보다는 깨끗한 새 집에서 맛있는 밥이 먹고 싶다고 계속 그래서. 그래서 그게 우리 집이란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저희 집에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를 저희 집에 보내시면 저 어머님한테 보내드렸던 생활비 계속 드리기 힘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안다. 미안하다. 그런데 나도 네 시아버지도 너무 지쳐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좋으니까 라면서 울먹이시는 시어머니. 계속해서 미안하단 말만 몇 번 반복하다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신우이에게 어머님은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계속 있었으면 한다는데요? 라고 하자 신우이는 울먹이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원하던 거예요. 라면서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신우이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이제 괜찮으니까 진정하라고 다독여줬다. 이번 사태는 사실 나와 신우이의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이 일은 서로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던 신우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 시작됐다.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운을 띄우면서부터인데 둘이서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하고 밖에서 둘이서만 만났고 별 생각 없이 시댁에 대해 물었다. 시어머니한테서 신우이의 수입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신우이는 자기 통장을 갑자기 보여주면서 자기 수입은 일반 직장 여성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시부모에게 갈취당하다시피 했고 용돈으로 겨우 몇십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했다. 돈은 돈대로 뺏어가고 재택근무는 백수랑 뭐가 다르냐면서 청소 몇 빨래, 온갖 집안일을 다 떠넘겨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나한테는 잘해주는 편이었는데 신우이는 남존 여비로 완전 차별받으면서 자랐고 시어머니는 아들 눈치를 보느라 며느리인 나를 예뻐하는 척했던 거였다. 신우이가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밖으로 못 나오게 방을 가둬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 지낸 적도 있다고 했다. 결국 신우이는 반포기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엄청난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고 나한테 반드시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시부모들의 진짜 속셈은 처음엔 신우이만 우리 집으로 보낸 후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자기들도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친정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이었다.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은 매각해서 그 돈을 자기들 통장에 넣어놓고 내 유산과 월급으로 생활하면 돈 걱정도 없고 집안일은 신우이한테 시키면 되니 자기들은 유유자적 지낼 속셈이었다는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도 시부모님과 한패가 되어 이 작전을 같이 구상했다는 거였다. 우리 부부한테는 아이도 없었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손주한테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주머니에 돈이 채워질 일은 있어도 나갈 일은 없다고 계산한 거였다.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솟은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은 신우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번 일을 꾸미게 된 것이다. 별도로 신우이한테는 통장을 따로 한 개를 더 만들게 해서 시부모님이 손에 쥐고 있던 통장 말고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부탁을 해뒀다. 그리하여 신우이에게 수입이 없어지자 머리가 이상해진 것처럼 난동을 부리라고 코치한 후 신우이를 우리 집으로 오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신우이는 나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언니, 저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집에서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머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머님 앞에서는 사이가 나쁜 척 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 후 이미 예상했던 대로 시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염탄 냄새가 풍풍 풍기는 전화를 걸어왔고 그때마다 나와 신우이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가씨가 집안일도 전혀 안 하고 여전히 직장도 못 구하고 있고 이제 제발 좀 데리고 가세요. 미안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 라면서 눈물 연기에 몰입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가 전화를 받았을 경우 새언니가 나한테 집안일이란 일은 다 시킨다고. 나 집에 가고 싶어. 너 그 입 안 닥쳐? 식충이 같은 게 부모도 없고 애도 못 낳고 하자나 다름없는 여자 하나를 휘어잡지 못할 망정 제대로 좀 하란 말이야. 라면서 상대별로 맞춤형 반응을 선보였다.
물론 남편 앞에서도 나는 시어머니 앞에서와 똑같이 굴었다. 남편한테 들키면 절대 안 되니까. 하지만 신우이와 나는 집안일은 분담해서 했고 생활비도 같이 부담하면서 사이좋게 지냈다. 신우이가 아니라 친동생처럼 예뻐하면서 말이다. 같이 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신우이는 요리 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영혼을 갈아 넣은 듯 최고의 요리를 대접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신우이 솜씨였다고. 그리고 남편이 추석 때 집에 왔을 땐 일부러 집안을 더럽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신우이는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설정을 나는 리얼하게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당장 아가씨 돌려보내란 말이야! 라고 히스테리를 부리자 남편이 혼자서 시댁으로 도망쳤다. 시댁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손에 넣을지 셋이서 오손도손 작당을 했겠지. 그렇게 1년 정도를 지낸 후 신우이는 새로 직장을 구했고 우리 집에서 독립했다. 물론 시부모님과 남편한테는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이사를 진행했다. 같은 시기에 나는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이혼? 이유가 뭐야? 라고 반문했지만 정확한 이혼 사유는 이번 신우이 사태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의 불륜 때문이었다. 매번 남편은 아무 저항 없이 시댁으로 발걸음을 돌렸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시댁이 아닌 불륜녀 집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우선은 모른 척 내버려뒀다. 꼬리를 잡았을 때 남편한테 따질 수도 있었지만 신우이한테 내막을 들은 후부터 남편에 대한 애정도 식어 있었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리고 그때는 불륜 문제로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아니어서 일단 내버려두고 시기를 고르고 있었다. 그 사이 흥신소에 뒷조사를 부탁한 결과 불륜녀가 임신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과 무슨 계략을 꾸몄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넋을 잃고 말았다. 물론 시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다. 신우이가 독립해서 나간 사실과 나와 남편이 이제 덕분에 이혼할 거라고. 그러자 시부모님은 계획이 엉망이 됐어! 라면서 발광을 했다. 그 후 이 집은 엄연히 내 집이었기 때문에 당장 남편을 쫓아냈고 불륜녀까지 양쪽에서 위자료를 야무지게 받아내고 이혼을 마무리 졌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건 불임인 나를 위해서 아이를 만든 거고 온 가족이 모여 살면 좋을 것 같아서였다고 떠들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나뿐이네 어쩌네 설득력 제로 씨도 안 먹히는 얘기로 시간만 낭비했다. 전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서 곧 동거하게 될 거라고 계산한 후 거의 헐값으로 일단 집을 팔고 봤다는데 상황이 꼬이면서 신우이가 아니라 집부터 알아봐야 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새 인간 다 고생해도 싸다. 이제 신우이와는 신우 올케 사이는 아니지만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친구처럼 지내면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 남편과 나는 둘이서 살고 있고 아이는 없다. 어느 날 남편이 지하철로 30분 정도 거리에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가 다리가 골절됐으니까 가서 집안일 좀 해주라는 말을 꺼냈다. 솔직히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나를 괴롭혀왔기에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리가 골절됐다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했던 게 바보였다. 우선 집에 도착해서부터 현관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문을 열려고 해도 잠겨 있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다. 안에서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결국 열어주긴 했지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그리고 내게 일단 설거지부터 좀 하라고 한다. 시댁에는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려고 했더니 뭐 하는 거니? 그런 거 쓰면 전기세 나가잖아! 라고 한다. 그럼 대체 왜 식기세척기를 갖고 있는 건데? 설거지가 끝난 후에는 밥 좀 하라고 하길래 밥을 했더니 색이 왜 이러니? 맛대가리 없어 보이니까 다시 만들어 와라! 라고 하며 냄비 안에 든 음식을 싱크대에 그대로 갖다 버리는 게 아닌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한테 이딴 걸 먹이려고 한 네 잘못이지. 다시 해와! 라고 실실 웃으며 말하는 시어머니.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이딴 식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한테 만들어드릴 음식은 없어요. 라며 내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발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2대 정도 맞긴 했지만 곧바로 목발을 낚아챘다. 그러고는 진정하세요 어머님.
몸 더 상하실라. 라고 달래는 척을 하며 다리를 쓰다듬었더니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나의 자비로움에 감탄해 울며 사과할 때까지 계속했다. 그러고는 아무래도 어머님은 제 도움이 필요 없으신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와 그대로 병원으로 직행해 진단서를 끊었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을 얘기했더니 다쳐서 예민해서 그런 거잖아. 그 정도는 좀 넘어가 주라. 왜 이리 속이 좁아? 라며 전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말이 전혀 안 통해 답답해하며 분을 사귀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내가 한 일을 이상하게 부풀려서 일러 바친 모양이다. 그걸 들은 남편이 내 얘기는 아예 듣지도 않았던 주제에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넌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냐? 라며 화를 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날은 결국 아침이 다 되도록 남편과 대판 싸웠다. 남편은 납득하지 않고 화가 난 채로 출근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갑자기 기입이 완료된 이혼 서류를 내게 들이밀었다. 그러고는 굳이 내가 보는 앞에서 도장까지 찍더니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 엄마한테도 그랬어야지. 거기에 더해 이 이혼 서류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제출하든 말든 상관 안 하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봐. 라고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 얘기를 전혀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에게 이미 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심 다행이다 싶기도 했지만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찢어버리려고 할지도 몰라 일단 어두운 표정을 유지하며 이라고 말하며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러자 남편은 협박 미소를 지었다. 이걸 계기로 내가 마음을 고쳐먹을 거라는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거겠지. 미안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다음날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내게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지? 오늘은 천천히 들어올 테니까 그때까지 결론 내놔. 라는 말을 남기고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출근길에 올랐다. 남편이 나가는 걸 확인한 후에 남편의 짐을 전부 싸놓고 집주인께 사정을 설명드린 뒤 도어락 비번을 바꿨다. 그 후 남편의 짐을 시댁에 착불로 보내고 기입이 완료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왔다. 왜 남편의 짐을 챙겨서 보내버릴 수 있었냐면 실은 원래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은 내 명의이기 때문이다. 결혼했을 때 남편이 시댁에서 나와 내가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을 뿐 가전도 전부 내 소유였고 월세도 내 통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생각은 해봤어?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해놓을 테니까 같이 사과드리러 가자. 라며 내가 사과하러 갈 걸 당연한 것처럼 말했다. 누가 그딴 폭력적인 인간한테 사과하러 갈 줄 알고? 이혼 서류는 깔끔하게 잘 제출하고 왔어. 이제 당신과 나는 남남이야. 앞으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마. 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제출해도 된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당신 짐은 전부 다 시댁으로 보냈고 만약 수치 거부라도 해서 다시 돌아오면 싹 다 내다 버릴 거야. 아, 알고는 있겠지만 이 집은 내 명의니까 앞으로는 오지 마. 당신이 있을 곳은 없으니까. 야! 장난도 적당히 해야지! 이성을 잃은 남편이 나를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오빠가 그 손을 막아서서 남편은 당황했다. 에? 수연이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닌데? 예? 나야, 수연이 오빠. 오랜만이네. 아니 왜?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요. 근데 여긴 왜? 수연이 이혼 기념으로 왔지. 근데 이제 그쪽 집 아니잖아. 이혼 기념이라뇨? 저희 이혼한 적 없어요. 이혼해도 좋다고 수연이한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다면서? 이제 와서 말 바꾸려는 거야? 그렇긴 한데 상의도 안 하고 그걸 제출하는 건 좀 아니죠. 상의도 안 하고? 이상하다. 수연이는 그쪽한테 몇 번이나 사돈어른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는데 사람을 막 때렸다면서. 근데 와이프 몸 걱정해줄 생각은커녕 때린 자기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거면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어? 했죠. 하지만 저는 인정 못해요. 그런 핑계가 통할 거라고 생각해? 이혼을 전제로 한 얘기를 하고 이혼 서류까지 들고 와서 제출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해서 수연이가 고민한 끝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온 게 뭐가 잘못됐던 거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계속되는 변명에 오빠가 화를 터뜨리며 그래도 같은 소리 안 해. 그럼 뭔데? 이혼 서류를 협박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보나마나 이혼 소리를 들이밀면 수연이가 사돈 어른한테 고분고분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대답해봐! 내 말이 틀려? 그 후 오빠의 일침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남편보다 몇 체급은 더 위인 오빠한테 말싸움에서 영혼까지 털려 나중에는 무릎까지 꿇고 나와 오빠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이혼하기 싫단다. 이미 늦었어. 울고불고 해봐야 이미 이혼 서류는 제출까지 다 완료된 상황이고 이젠 우리는 남남이기에 오빠가 남편을 밖으로 휙 쫓아내고는 두 번 다시 내게 접근하지 말라며 마지막까지 큰 소리로 위협했다. 쫄아서 그대로 떠난 남편은 며칠 후에 전화를 걸어서는 매형 계셔? 라고 묻더니 역시 나를 못 잊겠네. 고작 이 정도로 우리의 사랑이 깨지는 건 아니지 하는 주전 멘트를 날렸지만 싹 다 무시하고 차단해버렸다. 본인 엄마 골절도 알아서 케어하겠지 뭐. 한편 그 덕에 남편은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어 출퇴근도 1시간이나 걸리게 되었다. 그렇게 소중한 지 엄마랑 천년만년 사이좋게 잘 살아보라지. 참고로 시어머니한테 맞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변호사를 쓸 일도 없이 오빠가 남편한테 직접 받으러 가줘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난 딱히 오빠를 집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날 우연히 다른 지방에 살던 오빠가 우리 집에 들렀다가 내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그렇게 된 건데 오빠의 기습 방문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이건 내가 아직 대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내성적이고 친구도 적어서 조용히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나의 취미는 홈베이킹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적었기에 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을 만한 취미를 가지기 위해 시작한 건데 재능이 있었던 건지 금방 잘하게 되었다. 가끔씩 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 쿠키를 만들어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과 함께 먹고는 했는데 같은 대학교 여자애 중 한 명인 선혜가 그 장면을 목격한 듯 싶다. 어느 날 대학교에서 존잘로 유명한 호영이라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호영이의 생일이 다가오자 선혜가 나 케이크 잘 만드는데 너한테 케이크 만들어줄게? 라고 말했다. 선혜는 옷도 잘 입고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다. 그런 선혜가 점 찍은 남자가 바로 호영이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선혜나 호영이 같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이야기 마냥 흘려듣고 말았는데 그날 방과 후에 선혜가 나를 부르더니 민정아, 우리 케이크 같이 만들자. 너 잘 만들잖아. 나 좀 알려주라. 라고 말했다. 선혜 같은 애가 나한테 말을 걸어준 사실에 놀랐지만 살짝 기쁘기도 해서 나는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자기도 잘 만든다고 했는데 나한테 따로 배울 필요가 있나? 싶긴 했다. 그런데 다음날 선혜가 멋진 케이크 사진을 보여주더니 나 이걸로 좀 만들어주라. 응? 같이 만들자면서. 뭐 어때 친구끼린데. 그리고 만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잖아. 어쨌든 잘 부탁해. 내일 호영이 생일 파티하니까 가져와줘. 돈은 나중에 줄 테니까.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걸 만드는 걸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파티 당일 케이크를 만들어준 대가로 파티에 참가해도 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케이크만 건네주고 금방 돌아 나올 생각이었다. 그렇게 파티 장소에 도착하자 선혜가 나와서 내 케이크를 낚아챘다. 오, 잘 만들었네. 너 정말 실력 좋다. 그래도 이건 무조건 비밀로 해? 안 그러면 너 같은 찐따년 하나 보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남기고는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길래 선혜야, 응? 뭔데? 재료비는 나중에 따로 주겠다며. 헐, 너 그걸 진심으로 믿었어?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애가 과에서 탑급인 나랑 말을 섞을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아? 남을 위해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솔직히 선혜가 부탁한 케이크는 엄청 큰 생일 케이크였고 사진대로 호화롭게 만들기 위해 여러 재료를 사야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재료비라도 줄 줄 알았다. 하지만 선혜는 내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이 내가 만든 케이크를 들고 휙 가버렸다. 선혜의 말을 믿었던 바보 같은 나 자신을 원망하며 돌아가려고 하자 대학교에서 가끔 얘기를 나누는 친구가 내게 말을 걸었다. 민정아, 너도 파티 온 거야?
아니, 나는 그냥... 파티 장소는 이쪽이야. 얼른 가자. 그렇게 나는 순식간에 끌려갔다. 파티장에 들어가자 마침 선혜가 호영이한테 케이크를 주고 있었다. 호영아, 이것 좀 봐봐. 이거 내가 엄청 열심히 만든 건데 한번 먹어봐. 라고 말하고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냈다. 그러자 주변에서 우와, 대박이다. 진짜로 이걸 만들었다고? 파티시에가 만든 줄. 라는 반응이 터져나왔고 선혜는 만족한 듯 웃었다. 그러자 호영이가 야, 너 진짜 거짓말 잘한다. 응? 선혜는 호영이의 말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주변 분위기도 싸해졌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라니. 이 케이크는 내가 넣어주려고 만든 거라니까? 맞지? 선혜는 그 자리에 있던 내게 그렇게 큰 소리로 물어봤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내게로 꽂혀 겁을 먹은 나는 그대로 그렇다고 대답할 뻔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기 전에 호영이가 어제 마트에서 이 재료를 민정이가 열심히 찾아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재료도 다 카트에 실려 있었고 그 상자도 손에 들고 있었다고. 그건 내가 좀 사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인 거고. 그래? 근데 난 아까 너네끼리 하는 대화도 다 들었는데? 뭐? 그래도 이건 무조건 비밀로 해.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더라? 호영이의 말을 들은 선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대로 얼어버렸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주변에서 그럼 네가 만든 걸로 속이려던 거야? 너무하네 진짜. 그러고 보니 민정이는 쿠키 같은 것도 잘 만들고 가끔 학교에 그런 걸 가져오기도 했었지 참. 라는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낀 선혜는 그대로 도망치듯 떠났다. 그 후 다들 내가 만든 케이크를 맛보면서 극찬을 해주었다. 그리고 호영이가 내게 다가오더니 케이크 고마워. 맛있었어. 미안해.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려서. 아니야. 어차피 몰랐더라도 맛보면 바로 알아. 전에 네 친구 생일 때 케이크를 가져온 적 있었지? 그때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입 얻어먹었던 거 기억 안 나? 그게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잊을 수가 있어야지. 1년 전의 일을 심지어 고작 2, 3분밖에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걸 기억해주고 있었다니 너무 기뻐서 솔직히 울 뻔했다. 그 후 친구들이 케이크 너무 맛있었어. 고마워. 라고 말해주며 파티는 끝났다. 다음날 학교에 가자 선혜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너 때문에 다 망쳐버렸잖아. 이제 어쩔 거야? 책임지란 말이야. 라고 말했다.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자기가 혼자 자멸했을 뿐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 케이크를 먹었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지가 만들 줄은 몰라서 민정이한테 시켜놓고 뭐라는 거야? 그러게 가만 보니까 애 진짜 성격 엄청 이상하네. 이렇게 주위에서 차가운 반응을 보이자 그렇게나 인기가 많던 선혜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두가 등을 돌려버렸고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어버렸지만 아무래도 난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이후다. 선혜 사건을 계기로 호영이가 내게 개별적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실은 1년 전에 내 케이크를 맛봤을 때부터 계속 한 번 더 먹어보고 싶었다고. 호영이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좋았다. 같이 재료도 사러 가고 싶다고 해서 긴장했지만 결국 같이 사러 가게 되었다. 그 후 내가 만든 디저트를 먹고 완전히 빠져든 호영이는 가끔씩 내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반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금은 그렇게 무려 내 남편이 되어 함께 살고 있다. 지금은 귀여운 2딸까지 있는데 첫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쯤부터 쿠키 만들기에 눈떠 나와 함께 쿠키를 만드는 게 일상이다. 선혜가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한 일을 계기로 이렇게 호영이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 참고로 그때 이후로 선혜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기업에서 일하다가 결혼했다고 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이혼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대학 친구 얘기로는 나와 호영이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리를 듣고 분해서 아무 남자나 잡아 결혼을 한 것까진 좋았지만 그게 잘 안 풀렸던 모양이라고. 그야 그럴만도 하다. 결혼을 그렇게 대충 아무나랑 한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그 후에 이혼녀 딱지가 붙어 생길 인연도 안 생기고 있다고 한다. 참 자업자득이지 싶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다. 물론 내가 불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 이세에게 유전되는 성가신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그럼에도 나나 남편이나 둘이서 충분히 행복했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는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 홈파티를 여는 것이 꿈이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파티를 열었다간 보나마나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될 게 분명해 열 수 없었지만 전원주택을 매매해 이사를 갔기에 이웃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만의 마이홈을 만들고 우리는 꿈에 그리던 홈파티를 열 수 있게 되어 가끔씩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불러 파티를 열곤 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연희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수정이가 여기서 약혼기념 파티를 연다던데? 에? 무슨 소리야? 난 처음 듣는데? 수정이한테 초대장까지 받았는데? 나 말고도 받은 사람들 더 있을걸? 수정이라는 애는 내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렇기에 수정이의 약혼 파티를 우리 집에서 열 리가 없다. 어쨌거나 본인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게 되어 수정이를 찾아갔다가 매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수정이의 머릿속에서 나와 남편은 이미 이혼을 했고 연희한테 보냈다는 초대장에 있는 약혼기념 파티는 수정이와 내 남편의 약혼기념 파티를 한다는 거였다. 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말이 통하지도 않았다. 나는 수정이의 가족들과도 아는 사이였기에 수정이의 부모님한테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수정이가 제멋대로 내 남편과의 약혼기념 파티를 열려고 하고 있으니 좀 말려달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수정이의 부모님까지 어이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니? 넌 이미 버림받았잖아. 애초에 너 같은 못생긴 년이랑 결혼해서 네 남편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드디어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는데 어디서 방해를 하고 있어? 부모님마저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정이의 오빠한테까지 얘기가 전달된 모양인지 내게 연락이 왔다. 수정이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고 초대장도 다 회수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빠르게 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다. 이번 영상 그 후 수정이의 오빠와 한 음식점에서 만나 남편과 셋이서 대화를 나눴고 수정이에 대한 여러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듣자 하니 수정이는 불륜을 밥 먹듯이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송을 당해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아 부모님까지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는 모양이다. 그때 수정이가 내 남편과 결혼할 거고 나와는 이혼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다고. 사실 남편은 내게는 과분할 정도로 잘생겼고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다. 나와 결혼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왜 나 같은 여자랑 결혼했냐고 했을 정도다. 거기에 돈까지 잘 번다. 그래서 수정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륜만 저지르고 사고치던 딸이 훤칠한 내 남편과 결혼한다고 하니 경사가 따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물론 놓치고 자시고가 아니긴 하지만 수정이의 오빠에게 제대로 혼이 났다고 한다. 수정이 오빠는 우리가 종종 홈파티를 연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한다. 파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혼하지 않을 거란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 사이가 좋아 보는 자신들이 부러워질 정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애초에 이혼을 할 리가 없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상하다 싶어 수정이에게 캐물어봤다고 한다. 그러자 수정이는 아니라고. 걔네 사이는 이미 파탄 났고 나랑 약혼한다고 말까지 해줬다니까. 그래서 초대장도 보낸 거고 애초에 그렇게 못생긴 년이 아내인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분명 그 남자가 약점을 잡혀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해줬을 뿐인 거라고 라고 했다는데 눈이 완전히 맛이 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수정이 오빠는 수정이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허언증이 있다면서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수정이는 싫다고 날뛰었지만
병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일상이라 아주 태연하게 병동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은 소송당해도 할 말 없는 짓이라고 크게 일갈했다며 우리에게 피해 보상금을 건네주었다. 민폐 끼쳐서 정말 미안해. 이제 부모님도 뭐라고 안 할 거고 수정이도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서 못 나와. 그러니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사과해 주었다. 수정이 오빠의 대응이 매우 진지했기에 우리도 납득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수정이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맛이 간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오빠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 너무 다행이었다. 정말 골치 아팠는데. 하지만 사실 이런 미친 행동을 하는 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편은 여자들을 홀리는 능력이라도 있는 건지 어느 날 갑자기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둘이서 함께 나가보니 태어난 지 몇 달 정도밖에 안 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있었고 남편에게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니까 재혼해달라고 말한 적도 있다. 당연히 내게도 당신같이 애도 못 낳는 여자보다는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이 집에서 나가.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데 당연히 남편은 자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 정관수술을 했기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둘이서 바로 경찰을 불러 여자를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 남편은 이미 나와 사귀던 시절에 솔직하게 정관수술을 한 사실을 말해주었기에 당연히 나는 알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사적인 문제라 얘기한 적이 없다. 그 외에도 신혼일 때 아직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시절에 보험 영업을 하러 온 아줌마가 왜 그딴 못생긴 여자랑 결혼을 했대? 너한테는 더 예쁜 여자가 잘 어울려. 내가 한 명 소개해줄게. 라며 보험회사 창고 직원을 데려온 일도 있었다. 물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며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확실하게 전했지만 그 여자는 남편에게 홀딱 반해 스토킹을 했던 적도 있다. 그리고 그 후 반년 가까이 지나 마지막에는 아기를 회사로 보내기까지 했다. 당연히 그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여자는 회사와 남편에게 소송을 당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나 자신은 남편에게 매우 사랑받고 있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남편은 사실 못생긴 나와 이혼하고 싶어 하고 있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 원인도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사실에 대해 남편은 언제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지만 충분할 정도로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는 나는 그냥 존잘 남편세라도 내고 있는 셈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다. 뭐 이번에 우리가 꿈에 그리던 홈파티를 열어 생각지도 못한 트러블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홈파티를 열어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기도 했고 모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역시 너무 좋아서 그만둘 생각은 없다. 부자인 한 아주머니는 다음 파티는 혹시 언제 열어? 마시는 와인이 생겼는데 같이 마시자 라고 해주셨고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은 내가 맛있는 거 싸갈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라고 해주시기도 했다. 우리의 꿈이었던 홈파티는 모두의 휴식의 장으로도 소중한 장소가 되었기에 나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뭐 앞으로도 남편 일로 무언가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문제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